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땐 이 금이라는 이 자산이 왜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를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나면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남들은 불안해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기회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기들,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좀 평안해지는 방향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은 되게 단기적인 이슈고, 계속해서 이러한 환경 자체가 지정학 문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올 때마다 금 가격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반응할 거다. 은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의 경우에는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은요,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종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첨단 산업의 분야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은이 구리에 비해서 비싸니까 대부분 구리를 대체해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AI,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5G, 전기차, 뭐 방산, 우주 모든 산업들이 첨단화되니까 이제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홀드 시작합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가 수준을 기록한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미국 연준 의장 후보자의 정책 성향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금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금값 거품 논쟁부터 향후 가격 전망, 그리고 은 시장이 급등한 배경, 투자 전략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금 투자 전문가인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금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금 시장이 투기 거품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금값이 이제 거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근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 재작년에는 거의 40%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만 따지면은 돈당 20만 원도 안 했던 게 이제는 뭐 100만 원을 넘어서니 금값이 너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금이라는 자산은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개념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기 때 올라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돼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낮아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셋 다 다른 안전자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특히 신뢰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에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적게 올랐을 때는 7배,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원래 좀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금이라는 자산이 보통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반부를 지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9년부터 대략 한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나 그 다음에 역사적 상승률로 보나 아직 고점이라고 말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너무 멀리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안전자산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게 변동성이 작은 걸로 좀 오해를 해서 이런 뭐 금값이 거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가격이 더 오르면은 이제 더 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의문도 들어요. 금은 그렇게 또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 최근에 두쫀쿠라고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유행하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여기서 다 만들면서 공급이 시장에 쫙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수요를 공급으로 덮어버리면서 이제 뭔가 그렇게 유행이 이제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이 메꿔지면서 이제 다시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금의 경우에는 이게 왜 안 되냐? 금은 공급이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이라는 건 이제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고 치죠. 제가 금을 캐는 기업이에요. 그럼 오늘 금 좀 많이 올랐는데 한번 캐볼까라고 하면 어떤 부지에 금이 많은지 탐사를 해야 돼요. 탐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부지를 매입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다 막 설득도 하고 해서 매입을 했어요. 이 금을 캐는 건 환경을 좀 많이 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고 나서 채굴을 한다고 해도 채굴하기 전에 이게 하루 이틀 캐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던가 금이 나올 철로라던가를 인프라를 미리 또 깔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채굴을 한 다음에 채굴을 하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뭐 아연, 구리 다양한 것들이 섞인 원석 형태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금을 정제해야 비로소 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 시차가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강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이 생산을 하고 싶어도 이 10년이라는 시차 때문에 생산을 급격하게 다시 늘릴 수도 없고 그 반대로 이제 급격하게 다시 줄이기도 어렵다. 그래서 금 생산량 차트를 한 300년치를 쭉 나열해서 보면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금 가격을 이해하면 금 가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금이라는 자산이 거의 10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10년 내내 떨어지고 이렇게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공급적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2010년부터 금 가격이 쭉 하락해 오면서 많은 금강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서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 개발 타임라인을 보면은 가장 빠른 그 금강 기업들이 2029년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2029년 이전까지는 금의 공급이 늘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이제 금값 오르기 시작해서 야 우리 빨리 공급 더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뛰어든 기업이 첫 어떤 공급이 시작되는 게 2029년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근데 지난해 내내 이제 거의 고공행진을 하던 금값이 올해 1월 말 2월 초에 보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금값이 급락한 원인으로 워시 쇼크라고 하는 연준 의장 후보자죠. 후보자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성향, 정책이 금값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최근 들어서는 뭐 사실 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다른 시장에서도 케빈 워시의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메커니즘인 거죠. 작년에만 해도 금리 인하를 9월에도 했었고 12월에도 했었고 그리고 12월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이제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2026년에는 메가톤급 금리 인하와 돈 풀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뭐 양적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올해 11월에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때 트럼프가 임명할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은 워낙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높아졌었던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는 그 후보자들 중에서는 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 생각보다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여기서 공포가 더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공포가 전이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의미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에 비해 그 이슈 자체는 금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뭐 공포에 떠시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시에 금 떨어졌을 때 뭐 외신이나 보도를 보면 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인상한 게 또 대규모 매도를 촉발해서 금값이 떨어지게 한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선물에 또 뭐 증거금 이런 게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은데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 가격이 올랐을 때 국가가 이 금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금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면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포인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증거금 인상을 좀 강제로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 증거금 인상이 도대체 뭐길래 금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골드바나 뭐 ETF 이런 걸로 투자할 것 같지만 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 같은 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선물 거래는 뭐 20배, 많게는 50배까지 막 더 높은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래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꼭 갖고 있으라고 이제 규제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증거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꼭 100만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라고 이제 규제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 규제를 150만 원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갑자기 어디선가 50만 원을 더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해 버립니다. 청산을 당한다라는 건 강제로 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인상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때를 바라보면 뭐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도가 쏟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금 가격이 단기적인 하락을 하는데 큰 일조를 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980년이나 2010년에도 되게 비슷한 일이 있었고 1974년에도 똑같이 이제 큰 하락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서 그래서 요번에 이런 하락폭도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금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달러 가치를 좀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금 가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가 사실 제일 궁금할 텐데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내놓은 올해 전망치를 보면 뭐 온스당 한 5,000달러 뭐 내외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올해 기준의 금값은 고점에 와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말이나 올해 완전 초 이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를 전망하는 게 대략 6,000불에서 8,000불 정도 사이를 많이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전망치가 좀 조정된 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비너시의 지명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영향을 미치긴 미치기도 하고 금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땐 이 금이라는 이 자산이 왜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를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나면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남들은 불안해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기회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심지어 금리 인상이 되는 게 과연 정말 금 가격이 안 좋은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 빗대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금리 데이터와 금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들을 모두 표시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 있으면 금 가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역사에서는 금리 인상 때 오히려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970년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때는 금리가 거의 14%까지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금 가격은 26배가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이클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왜 화폐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느냐, 신뢰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시대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채 문제라는 걸 이야기 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부채가 심각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제 부채 구조를 보면 국가 부채가 이제 38조 달러를 넘어서 3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이 넘죠. 미국이 1년에 국방비가 1,000조 원인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고작 이자 갚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숨만 쉬어도 1년에 2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채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그 임계점을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 달러가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겠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어 봐야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달러 담아둬도 5년 뒤, 10년 뒤에는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다. 그래서 사실 200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어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다. 그러면 미국의 부채 문제는 결국에 이게 해결되어야
사람들의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가치가 잘 보존될 텐데 결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세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이제 화폐 가치를 훼손하던가. 근데 사실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건 이제 정치의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제국들은 화폐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부채 가치를 낮췄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미국의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과거 이제 미국이 이제 1930년대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 큰 흐름 때문에 금 가격이 이런 슈퍼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고 그 과정 가운데서 때때로는 뭔가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을 땐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르다가 좀 더 뭔가 긴축적인 스탠스가 나올 때는 약간 조정과 그다음에 횡보기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요런 이제 큰 흐름과 이제 잔파동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는 어떤 이제 조정이나 횡보가 되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금 가격의 상승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요소가 많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 흐름, 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금값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도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 미국의 부채 문제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첫 번째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부분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자국 우선주의 같은 그런 정책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정학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게 금 가격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런 연료가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기들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좀 평안해지는 방향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은 되게 단기적인 이슈고 계속해서 이러한 환경 자체가 지정학 문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올 때마다 금 가격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반응할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는 금 가격이 강렬하게 반응할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떠날 때 먼저 우리는 금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멀리 보고 미리 좀 묻어둬라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요새 은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 금보다 이제 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왜냐면 지난해만 해도 은값 상승률이 한 150% 정도로 금의 한 2배를 좀 웃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떨어졌을 때는 또 금보다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렇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금에 비해 시장 규모가 10분의 1 정도로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나 이제 뭐 암호화폐 같은 거 투자할 때도 대형 주식이 있는가 하면 또 소형 주식도 있잖아요. 그럼 대형 주식이 뭐 3%, 4% 오를 때 소형 주식은 뭐 5%, 6% 되게 뭐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이런 상승폭을 보이는 것처럼 은이라는 자산도 금보다 시장 규모가 10분의 1로 작지만 근데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과 은이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지금도 은 가격은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더 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그 부분만 따져도 은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급적인 문제인데요. 금도 그렇지만 은도 지금 지구상에 캘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한 17년이면 고갈될 정도인데 사실 공급만 적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은의 경우에는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은요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정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첨단 산업의 분야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은이 구리에 비해서 비싸니까 대부분 구리를 대체해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AI,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5G, 전기차, 뭐 방산, 우주 모든 산업들이 첨단화되니까 이제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은의 산업 수요는 구조적이고 비탄력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국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있는 국밥 가격이 1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밥을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겠죠. 근데 은은 산업적인 특성에서는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원소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10배가 오르든 100배가 오르든 써야만 하는 거죠, 산업재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은이 들어가는 게 되게 국소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업적으로는 무조건 쓴다. 전기차 그 큰 거에 은이 한 25g에서 5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5년 동안 지속됐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은을 많이 캐놨었기 때문에 금거래소들에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5년 동안은 버텼지만 이 금거래소들의 재고가 이제 바닥을 기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은이 너무나도 적어져서 이제는 같은 수요가 들어올 때 예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반대로 이제 같은 매도세가 나올 때도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지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과거의 패턴과 되게 비슷해요.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루어질 때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이 또 동일한 패턴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 변동성이 커질 때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기보다는 본격적인 상승장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들에서 뭐 은이 부족하다, 뭐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외신이나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정말 이 재고가 없어서 뭔가 공급 대란의 어떤 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은 재고가 70%나 급감을 했고요.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은을 구할 수 없냐라고 하면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비탄력적인 수요고 비탄력적인 공급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심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뭐 중국이 은 수출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그 수급에 더 이제 공급을 부족하게 하는 원인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그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은 생산량도 은 매장량도 탑3 안에 들 정도로 되게 이제 중요한 국가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재로 쓰는 은은 되게 고순도의 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주얼리를 쓸 때는 이제 92.5% 정도의 순도면은 되고, 이제 뭐 투자용 제품 중에는 99.9%의 이제 이런 은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산업재는 99.99% 49의 이제 순도를 가지고 있는 원재료를 써야 되거든요. 이 49 정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전 세계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어떤 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이슈가 은을 통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미국과의 사이가 좀 더 틀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던가, 미국이 어떤 관세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 중국은 은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100배가 오르든 진짜 1000배가 오르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산업재이기 때문에 그게 은 가격을 정말 급격하게 올릴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잔재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부터 우리 수출 허가제로 할 거야 선언은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를 희토류처럼 이제 무기로 쓸 수 있는데 아직 무기로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언만 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게 그 은이 좀 금이랑 되게 다른 지점인 것 같은데, 결국 산업재로 쓰인다는 점. 그래서 더 이제 산업 수요가 있다 보니까 더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산업 수요가 그 경기가 침체되거나 산업 수요가 줄면 또 확 떨어질 수 있는 게 또 리스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같은 귀금속이지만 금이랑은 좀 투자 접근법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산업적인 특성이나 그다음에 공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은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긴 호흡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게 맞아요.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은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 변화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을 투자할 때 긴 호흡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잔파동이고 금 가격이 그대로 쫓아간다. 산업적 수요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다 상관없이 금보다 이제 더 많은 상승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산업적 수요를 바라보는 건 상승의 기울기가 원래 요 정도였다면 요거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겠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은을 투자할 때 긴 호흡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